예, 배상훈입니다. 라디오 방송을 하다 보면,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송을 하다 보면은, 음,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죠. 예를 들면은, 가치의 문제. 그러니까, 팩트의 문제와 가치의 문제가 섞여 있는 그런 거죠. 계속 그런 이제 RPS 문제도 있고, 또 다양한 성범죄라든가 이런 문제들, 범죄 부분들, 방송을 되게 쉽게 하는 애들은 아주 새파랗게 젊은 변호사 애들, 그 젊다고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경험이 적다는 거, 그리고 그 경험이 적다는 것을 다른 쪽으로 컨프로치 하려고 하지 않는, 되게 쉽게 법적인 조문에 입각해서만 해석하니까 상당히 상황이 안 맞는, 그러니까 이제 방송을 되게 쉽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쉽게 하는 것은 그 방송사 혹은 그 프로그램이 일종의 방조 혹은 고무시키는 것이 있는 거죠. 어제 허시 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해당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 그리고 정확한 팩트, 그리고 이런 것을 언급하고 그 다음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 JTBC에서 나왔던 황정민 주연의 허쉬라고 하는 카레집 사장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카레집 사장님이 알바가 이제 알바를 하겠다고 온 사람이 이틀 하고 3일째 와서 그만하겠다고 이렇게 이틀한 돈을 달라고 하니까 그 카레집 사장이 혼자 하는 데죠. 1인 없어져. 바빠 죽겠는데 막 이런.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그려지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 알바생이, 이건 가공의 일입니다. 가상의 그 드라마 픽션이니까 자기가 이런데, 자기가 한 달, 그러니까 일하기로는 했었지만은 실제로 이틀 만에, 그리고 3일째 그만두는 건 잘못이지만, 근데 그거를 무엇인가 좀 비틀기 위해서 사장이 주방에서 칼질을 하고 있다가 칼을 팍 내려치면서 너 죽고 싶어 그랬다고 하는. 상황은 모르죠. 왜냐하면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이고, 그럼 CCTV를 보면 된다. CCTV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녹음이 돼 있다고 하면은 혹시 모르지만 녹음까지는 안 됐고 그림만 있는 장면이고, 실제로 칼을 이렇게 툭 내려놓는. 근데 이제 이것을 이 알바생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칼을 내던지듯이 쾅 하면서 위협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사건 자체의 형성에 있어서 그 팩트를 중심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이제 분노가 일어나죠. 아니, 사장이 알바생한테 갑질을 해도 유분수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칼을 내리치고 협박까지 하느냐. 근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칼을 내리친 것과 협박한 것은 팩트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알바생의 전원이죠. 근데
그 전원을 넘어서는 분노, 갑질, 그러니까 사회적인 형태의 이 갑질에 대한 얘기가 되니까 알바생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면서 얘기가 커지는, 이럴 때 언론은 어떤 포지션을 해야 되느냐. 근데 명확해요. 왜냐면 그 포지션이라고 하는 건 제일 쉬운 거는 가장 원칙은 저기 팩트가 뭐냐. 이 알바생이 한 말과 그 사장이 한 말 사이에서 정확히 팩트로 가려질 수 있는 것을 기반으로. 근데 그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CCTV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상황하에서 진부역을 따져서 몇 가지 가능성을 앞뒤를 따져서 얘기하는 것.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언론이 할 일인데, 문제는 어떤 인터넷상에서 상당히 많은 뭐 여러 가지 공분이나 이런 거 일어난 상태에서는 그 반대된, 그러니까 이 언론사가 욕먹긴 싫으니까, 그러니까 치료에 편승하긴 좋고 욕먹긴 싫으니까 알바생의 얘기를 그대로 받아 써갖고, 그래서 클릭수 유도하고. 근데 실제로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알바생이 지가 좀 미안하니까, 그러니까 미안하긴 한데 이틀 한 건 돈은 받고 싶고, 그러니까 그 카레집 사장한테 일종의 협박을 했다는 걸 뒤집어 씌운 거죠. 일종의 무고죠. 근데 그 상황이 정확히 무고라 이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 자체가 이렇게 될 수 있죠. 이틀 해고 3일째 와서 그날 그 하루를 다 한 것도 아니고 바로 와서 나 그만둘 테니까 어제 그저께 일한 돈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는 도의상 예의상 지금 바빠 죽겠고 막 일해야 되는데 다음 지금 당장 일하지 않고 가버리려고 하니까 화가 나서 콱 내려놓고 욕을 할 수도 있죠. 그거는 물론 죽이겠다고 협박까지는 그건 뭐 심했다 하더라도 사실 그 기간 아니라도 욕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이 감정적인 문제이고 그것은 범죄까지 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사회에 많은 어떤 충돌하는 지점에서는 좀 모호한 측면 존재합니다. 이럴 때 언론이 가져야 될 포지션. 저는 방송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많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사건이 벌어졌고 그 사건 때문에 나타나는 엄청난 공분에 휩쓰여 갖고 방송을 하게 되면 나중에 크게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실 정인이 사건도 마찬가지였죠. 그렇지만 사실 그 정인이 사건에서 제가 오태훈의 시사본부에서 한 포지션은 사실 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제가 잘못된 거죠. 사실 좀 조금 더 상황에 맞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방송을 하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팩트를 확인해야 되지만 팩트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팩트라는 것도 사실은 2차, 3차 가공된 거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기자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진짜 너 아는 경찰한테 연락을 해서 그 담당 형사한테 전화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예전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꼭 정확히 팩트에 맞는다?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한 경찰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조사한 것도 그 팩트의 일부일 뿐이지 그것을 모두 전체적인 진실이라고 보면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제가 정인이 사건에서 실수한 부분이 그거죠. 그러니까 양천경찰서에 관련된 형사들이라든가 그 수사했던 사람들이 최소한 아무리 바보라 하더라도 요 정도는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걸 또 일부 팩트지만 그걸 얘기해 버리니까 결국은 전체 팩트가 돼버리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제가 실수한 부분인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뭐 알페스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부분에서 그게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의 아이템을 방송에서 선정해서 방송을 하려고 하면은 보통 기본적인 팩트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양한 기자들이 쓴 걸 통해서 팩트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질문과 대답을 이어가는데, 사실 그 앞에 있는 그 기본적 팩트가 사실 위험한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기자들의 취재가 잘못했다고 보지는 않지만 문제는 기자들의 취재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어떤 사실에 입각해서 취재를 하고 그것을 쓰는 기자들보다는 많은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일단은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 아니면 자신들이 클릭을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시간, 장소 이런 사람은 부차적으로 이제 갖다가 꽂아 넣으니까 실제로 나중에 보면은 사건 발생 시간, 장소, 그때 출연 인물들 다 틀리는 거예요. 그거는 메이저 언론이든 아니면 뭐 그 다음 다른 언론 거의 뭐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조금 큰 언론사들은 그나마 욕을 먹으니까 조금 더 낫지만요. 그래서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래서 저는 이런 사건 관련된 방송을 할 때는 뭐 오태훈의 시사본부라든가 아니면 명랑시사 아니면 예전엔 했던 것도 있지만 이제 요번에 하는 뭐 이동희 정면승 같은데 아주 구체적인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은 그 장소, 시간, 출연 거기에 그 관련된 사람들을 아주 넓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랑 같이 있는 사람들이나 예전에 했던 사람들이나 지금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갖고, 뭐 지금 같이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만 예전에 같이 된 사람들 개념이 없어갖고, 또 이제 진행하는 사람도 예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집착하면 사건 자체가 흐트러져 버리는 거죠. 언론이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어제 허쉬에서 그런 얘기도 해줬고, 제가 알페스 얘기도 했고, 그래서 알페스라고 하는 것에 이제 팩트의 문제가 발생해 버리는 거죠. 근데 그 팩트의 문제가 결국은 남녀 아니면 여자 남자에 대한 그 남성 아이돌, 여성 아이돌에 대한 부분으로 충돌해 버리고, 거기다가 대중문화 전문가와 그리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범죄에 관련된 부분과 연결해 갖고 해버리니까 계속 헷갈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사실만 가지고, 예를 들면 슬러시는 동성애적 남자 동성애적 코드를 얘기한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저는 그걸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언어의 사회성이 존재이기 때문에 방송을 그 사건 아이템을 해낸 사람의 입장에서는 원론적인 그 사건의 원론적인 것만을 언급하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려면 뭐 사실 기사 읽어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 이면에 그것이 알페스가 현재, 예전엔 그랬지만 실제로 현실에서 다르게 이용되는 측면, 그 부분이 어떻게 다 범죄와 연결되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 것이 방송의 핵심인데, 문제는 다른 많은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아이템에서는 그거를 제일 잘 팔리는, 논쟁이 제일 잘 되는 이제 남성 여성, 여성 남성의 대결 구도로 해서 논란 일으키면 클릭수 올리는 그런 쪽을 해버리니까 이제 시청자들이나 국민들도 그쪽으로 쏟아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왜 배성훈이 저 새끼는 엉뚱한 소리 했느냐라고, 왜 공포를 조장하느냐, 이런 쪽으로 하는 거죠. 그런 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걸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짧게, 그게 사실 쉽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으시는 사건의 가장 첫 번째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들, 특히 정인이 사건도 그렇고 또 원영이 사건도 그렇고 또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건들이라는 게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180도 다른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제 크라임 데일리 라이브에서 하고 싶은 얘기들인 거고, 이거를 언론 비평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건 언론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언론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다루는 경찰 아니면 수사 사법기관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여러 시청자들, 청취자들, 국민들의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얼마 전에, 오늘 보니까 레리킹이라는 사람이 지금 세상을 뜨셨다고 하더라고요. 토크쇼, 오프라 윈프리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죠. 범죄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저는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단지 사건의 시간, 장소, 사건 처리 결과 이런 건 사실은 부차적입니다. 그것에 깊은 얘기를 함으로써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드러내고 그러면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것이 사실 범죄, 사회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포지션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한 사건을 제가 사실 좀 다루기 좀 부담스럽죠. 단데 다루기 쉬운 사건이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루기 쉬운 사건이란 게 그런 게 있죠. 모든 사람들이 다 공분하는, 예를 들면 전인 사건처럼 다 욕만 하면 되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 욕하는 거야, 편승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왜 전문가가 필요합니까? 그냥 분노하는 사람만 있으면 되지. 근데 그것도 중요한 어떤 팩트의 오류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그걸 바꿨다고 하면 그거를 또 바꿔줘야 되는 거죠. 오마이뉴스에 댓글 조작 구속, 삽자로 우영철이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명랑시사에서 다뤘던 일타 강사 박광일 구속에 대한 얘기가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다루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도 사실 좀 찜찜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계 자체가 워낙 사교육 불법 홍보가 엄청나게 난장판이거든요. 서로 이제 이쪽이든 저쪽이든 서로 고소고발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영철이라는 사람, 협조할 우영철이라는 사람이 내부 고발을 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문제는 또 다른 쪽의 입장에서 다른 쪽의 내부자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 삽절 우영철이라는 사람도 똑같이 나쁜 놈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분명한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삽절 우영철이라는 사람이 그걸 함으로써 지금 그 관련된 사교육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곤경에 처한 건 맞는 거고, 그러니까 일종의 물타기 형태로 삽자로 우영철을 이렇게 알게 모르게 아니면 여러 가지 면서 무시하고 공격하고 이런 경우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저는 그 명랑시사에서 얘기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 그때 하면은 또 이제 사안이 조금 비껴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짧은 시간 안에, 그것도 10분 이렇게 10분 몇 분 안에 이런 걸 다 전달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방송 아이템을 접근하기가, 특히 범죄와 사회 일탈 그리고 사회 문제가 섞여 있는, 그리고 대중문화와 범죄가 섞여 있고 복지와 사회 범죄가 섞여, 이런 것을 접근하기가 사실은 만만치가 않죠. 깊이 있는 분석하고 확실한 사태 파악과 상황 파악,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죠. 그냥
어줍지 않게 범죄를 안답시고 하는 그런 시덥지 않은 경찰 새끼들이 떠들어대는 건 아무 뭐 의미 없습니다. 그건 뭐 그런 걸 사건 아이템이라고 하지는 않죠. 어쨌든 이 삽자루 우영철 관련된 박건희 관련된 부분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사교육이 너무나도 썩었구나. 이제는 어떻게 되돌릴 수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서로 무너져 가는 거죠. 거기에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이게 몇백억 단위가 넘다고 합니다. 한번 강사들 옮기고 일타가 되고 막 그러면서 뭘 설립하고 맺고 이런 것들이 들어보니까 그냥 뭐 이전하는 트레이드 뭐 이런 거죠. 빼오기. 뭐 저는 순진하게 한 10억 단위, 아니 100억 단위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짓을 안 하겠습니까? 불법 댓글 같은 것들. 이제는 손도 못 대요. 네, 불법 댓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삽자루가 얘기한 것처럼 경찰도 자기네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말하자면 다른 어떤 그 업계는 더더욱 그렇고 또 교육 당국은 더더욱 묵과를 하는 거죠. 오히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애들하고 사교육에 처바르는 돈이 결국은 애들이 먹고 사는 거니까 답답한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범죄가 이렇습니다. 범죄가 단순히 이렇게 예전처럼 사람을 죽이고 뭐 이런 그런 단순한 어떤 팩트 위주의 어떤 몇 가지 사실 위주의 범죄는 이제는 그 포션이 많이 줄어듭니다. 사건 하나에도 접근하는데도 상당히 신중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크라임 데일리 라이브를 제가 하려는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연세대 로스쿨 지원자 중에 10명 중에 8명이 스카이 출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고 있는 내용이죠. 연세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자 10명 중에 8명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학부를 졸업한 이른바 스카이 대학 출신이고 대부분 20대입니다. 원래 로스쿨의 목적은 다양한 전공, 다양한 지역, 다양한 나이에서 그걸 법을 전공한, 그러니까 원래 자신의 어떤 하는 일이 있고 법을 부차적 아니면 2차적으로 전공하면서 그런 전문적인 법률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그리고 나이대도.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일종의 음서제도가 되는 거죠. 뭐냐 하면 이 스카이 이런 로스쿨에 들어오는 애들이 그냥 성적이 아니라 대부분 뭐 스펙 좋은 애들, 그러니까 수행평가 이런 것들을 해서 다 모아갖고 하니까 돈이 있는 애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런 스카이를 들어갔으니까 그 스카이 들어간 애들이 스펙이 좋으니까 또 그 좋은 로스쿨에 또 들어가니까 거기서 또 대충 로스쿨에서 변호사 시험 붙고 그런 애들을 입도 선매해서 로펌으로 가서, 이게 일종의 음서제도 가진 놈들이 반복해서 기득권을 가지는. 그건 의대도 의학 전문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의도한 바는 이거 아니죠. 그리고 애초에 로스쿨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로스쿨 자체를 이제는 되돌릴 수도 없다고 하면, 로스쿨 자체의 어떤 채용이라든가 입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역 쿼터제 혹은 지방 내 쿼터 혹은 뭐 이런 방식으로 바꾸고, 나이 쿼터제도 두고 뭐 여러 가지. 근데 참 그런 생각은 다 있지만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이런 걸 또 가지고 자유 경쟁 질서에 위배된다 뭐 별지랄 다 하죠.
원래 로스쿨의 설립 취지는 스카이 대학 출신의 학벌 위주 타파, 다양한 사회 경험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거였는데, 지금은 로스쿨 과목 자체가 사법시험 중심 정도죠. 기본 과목 중심.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가진 자들의 어떤 영구적인 재산, 어떤 권력 재생산을 위한 도구로 쓰인다는 거. 너무 불행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여기 가지도 못한 애들은 알바하다가 겨우 비정규직 얻고 그런 분들이죠. 걱정입니다. 그런 판사들이 이제 그런 어떤 머니투데이에 나온 것은 형량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처단형 계산 논쟁인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런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왜 법정형은 이 정도인데 왜 판사 지가 뭐라고 계속, 법정형은 7년 되는데 실제로 보면 집행유예 나오고 막 그래. 그게 뭐냐? 자기 마음대로 장량 감경해 주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하자.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는 그걸 반대한 거죠. 이기택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제형 법정주의 위배된다.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리는 제형 법정주의 아닙니까? 근데 이 제형 법정주의를 판사들이 교묘하게, 법률가들이 교묘하게 무력화시키는 거죠. 뭐냐? 자신들의 마음대로 감경해주고, 뭐 자수했다 감경해주고, 내가 봐서 쟤는 이 교화에 가능성이 있다고 감경해주고. 그럼 이게 민주주의 사회라 볼 수 있냐? 그럼 법으로 왜 만드냐? 입법부에서. 사법부 니들이 마음대로 할 거면. 그러면은 최소한 법관들이 뭘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판결문을 공개하든, 아니면 절대적으로 그걸 감경을 못하는 어떤 규정을 만들든, 아니면 아예 법관들한테 이걸 이런 양형을 하지 못하게 하든. 그러니까 얘들한테, 법관들한테 이렇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니까 얘들이 결국은 변호사로 개업한 다음에 지들이 똑같이 그렇게 돈 벌어먹는 이런 상황이는 이게 민주사회가 맞느냐.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판사들은 아까 말씀드린 스카이, 그러니까 이 어떤 가진 자들의 가장 위에 있는 그 재생산을 통해 만들어진 판사. 걔들은 또 로펌 갔다가 거기 경력판사로 되고,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게 민주주의 사회냐? 일종의 과두제 사회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표절 손창현 사건을 겪으면서 예비작가 취준생들이 분노하고 있다. 검증체계도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벌놈들이 중소기업에 있는 지식재산권을 많이 뺐습니다. 그래도 뭐 재판하고 그러면 중소기업이 거의 대부분 져요.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는 분위기는 누가 만들었냐. 결국은 이런 도둑질을 방관한 거 아니냐. 오히려 범죄 수익 환수라든가 지식재산권에 대한 엄격한 보호, 이것을 허술하게 만든 건 누구의 책임이냐. 결국은 건전한 그 창의적인 생각들을 무력화시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허탈하게 만들어서 좌절을 시키는 이런 지식도둑질, 아주 기본적인 것도 공모전이라고 치고 광고용으로 썼는데 실제로는 검증하는 절차를 안 만들고, 그럼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 새끼들이, 공모전 해는 놈들이 공모전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스펙을 쌓아주는 가진 놈들,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좀 있는 놈들, 그리고 정치인들 아니면 뭐 이런 애들을 뭐 어떤 공모전에 입상시키기 위해서. 그럼 스펙 만들어주죠. 고등학생들 뭐. 그럼 그걸 가지고 또 대입으로 가든 취업을 하든, 이런 어떤 가진 자들의 스펙 만들기 위한, 자식 새끼를 스펙 만들기 위한 도구로서, 그러니까 굳이 엄격하게 할 필요가 없죠. 하면 안 되죠. 이거를 왜 언론들이 주목하지 않느냐. 웃기죠. 왜? 실제로 언론에서 하는 여러 가지 공모전이 많습니다. 무슨 언론사 주최 공모전, 뭐 문학상 뭐 이런 것들. 그걸 까대면 지들이 다치겠죠. 저는 언론들이 똘똘 뭉쳐갖고 이런 걸 얘기하지 않는 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론들도 나쁜 놈들이죠. 기본이 안 돼 있는 놈들이죠. 참 답답한 부분입니다. 인권위에서 좀 이상한, 제가 보기엔 조금, 물론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이런 거죠. 신고를 받고 출동했어요. 경찰이 주치자 신고를 받고 만취한 사람을 체포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 만취한 사람이 재판까지 해서 말하자면 무죄가 났어요. 그러니까 불기소가 됐어요. 정확히 말하면 재판까지 가지 않았고, 검찰에서. 근데 경찰은 제가 술 취한 상태에서 막 이렇게 뭐 몸싸움을 하고 그러니까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했어요. 그런데 인권위에서는 그 체포된 사람이 진정을 한 거죠. 인권위는 체포 여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로 인권 침해가 인정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출동한 경찰관들한테 징계를 해라, 권고를 했어요. 왜? 인권위는 체포 당시 B 씨의 행위, 그러니까 이제 술 취한 사람의 행위가 손을 앞으로 뻗고 뭐, 그런데 이제 경찰관들은 목을 손으로 가격했고, 이 방어를 위한 제압이라고 보기엔 어렵다. 그리고 현행범 체포는 위법, 뭐 이렇게 경직법 위반, 경찰관 직무집행 위반했다. 그런데 사실 인권위의 이 부분은 현실을 몰라 너무 모르는 거죠. 술 취한 취자를 체포하지 않으면은, 체포하지 말고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그럼? 달래. 술 취했는데 어떻게 달래요? 그러면은 대안을 얘기해 줘야죠. 인권위라고 하면 실제로 이 사람을 술 취한 상태를 체포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안 해서, 이렇게 안 한 거 강압적으로 체포했기 때문에 문제였다. 근데 그것도 없이 술 취한 사람이 손을 이렇게 뻗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불법 체포다 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건데, 이렇게 하면 더더욱 경찰들의 이런 주치자에 대한 이 처리를 상당히 좀 어렵게 만드는 거죠. 물론 지금 이제 주치자를 어느 상태에서 체포를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서 명확히 경찰 수뇌부 쪽이나 이런 데서도 사실 이렇게 건들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갖고, 그러니까 적당히 해라 이거죠, 쉽게 말하면. 뭘 적당히 어떻게 해요? 현장에 있는 경찰들이 좀 세게 하면은 지가 민사 고소나 형사 고소 당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 청구받을 수도 있고, 또 좀 어정쩡하게 있다가 또 욕먹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늘 말씀드린 경찰 노조가 필요하고, 또 각 상황에 대한 엄격한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 걸 제대로 해줬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수 있는데, 아쉽습니다. 국가인권위가 이 정도밖에 판단 못했다는 게. 물론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인권위가 뭐
이런 기준을 마련해 주는데 그래도 현실에 맞고 전체 상황에 맞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건 너무나도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났어요. 둘이서 대화 중 전한 허위 사실은 명예훼손이 아니다. 사실 이건 또 예전에 그 판례가 좀 애매했어요. 이제 둘이 이렇게 대화하는데 서로 수석수석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공연성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갔고 이제 전달될 수 있다고 하면은 공연성이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게 아니에요. 두 명이 이렇게 대화 중요한 건 꼭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대법원 판례가 나왔네요. 좀 모호한 부분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고의가 아니었고 말하자면 이 자체가 다수인한테 전파될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둘만 있을 때 뭐 여러 가지 욕을 해라는 얘기는 아닌데 좀 엄격하게 본 것이 아닌가 싶어요. 나중에 명예훼손 관련된 부분에서 다룰 때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최숙현 선수 사건에 가혹행위를 한 안주현 징역 8년 벌금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석희 성폭행했던 조재범 형량도 나왔어요. 조재범은 뭐 징역 10년 6개월이 나왔어요. 원래 구형은 20년 했는데 좀 뭐라고 하나 전체적으로 공소 내용이 다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왜냐하면 조재범이 심석희 선수한테 30차례 넘게 30차례 성폭행했고 계속 폭행을 했고 글쎄 너무나도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가해자의 형량이 낮은 거 아니냐. 물론 기존 형량에 비해서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범죄 자체에 대한 중대성을 좀 몰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최숙현 선수에 대한 부분도 그 팀닥터라고 알려진 노동 처방사에 대해 8년이 나왔습니다. 거의 다 인정한 거죠. 뭐 이제 선수폭행, 강제추행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무거운데 너무 좀 뭐라고 하나 형량이 너무 적다고 선수들도 피해 선수들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체육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운동선수에 대한 이런 가혹행위나 성범죄 부분에선 너무나 미약해요. 시스템을 바꾼다고 하지만 될까 모르겠어요. 지금 하는 꼬락서니로 와서는 뭐 이기용 대한체육회는 또 재선됐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또 재선이 됐어요. 아직 멀었다고 봅니다. 체육회 이런 범죄에 대해서 그렇죠. 기다려봐야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젊고 어린 선수들이 이런 피해를 받는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죠. 자, 오늘은 이것저것 사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다룰 사건도 많죠. 여러분과 같이 얘기해 볼 사건도 많고. 자,